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후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쓸 일은 30대에 이미 다 겪고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인생의 큰 시련과 아픔을 겪을 만큼 다 겪었거든요. 아마 엄마인 분들이라면 이 감정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 아이가 이제 막 제 말을 알아들을 때쯤 양가 부모님이 다 멀리 계셔서 제가 아이를 종일 데리고 어디든 다녔어야 했죠. 지금 돌아보면 저도 초보 엄마였기에 한없이 부족했던 것도 있어요. 왜 그렇게 그 시절엔 모든 게 급하기만 했는지 지금은 제 나이에 결혼하려는 분이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을 정도니까요. 물론 남편은 제게 과분할 정도로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어른들 말 틀린 게 없더군요. 남편 집에 갔을 때 시아버지가 어머니께 존대하며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여보, 식사 준비 다 됐으면 애들 불러올까요? 3분 남았어요. 조금 이따 불러요. 그럽시다. 설거지는 내가 하게 둬요. 지금이야 종종 이런 부부들을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가부장적인 아버지밖에 본 적이 없어 저도 너무 놀라서 적응이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저도 괜히 남편에게 존대를 해야 할 것만 같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속으로 교양 없는 애라고 욕하겠다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식사 자리인데도 쩔쩔매게 되는 게 있었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덕분인지 결혼 후 그렇게 가정적일 수가 없더라고요. 평일 내내 일하고 본인도 힘들 텐데 아침 6시면 불이 나게 일어나서 아니 벌써 일어났어? 좀 더 자. 이게 무슨 소리야? 밥하는 거야 당신이? 주말엔 내가 밥 차릴 테니까 당신 더 자고 일어나. 이래봬도 내가 취사병 출신 아니겠어? 아유, 그렇다고 당신이 밥까지 해? 괜찮아, 내가 준비할게. 아니야, 거기 있어, 그대로. 당신이 종일 고생하는데 주말이라도 늦잠 자야지. 오늘은 나한테 맡기세요. 못 살아. 그럼 나 정말 더 잔다. 그래도 남편의 고생했다는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씻기는 기분이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알아주면 됐다. 그런 마음이 들어 고맙기만 했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혼자 육아하면서도 남편이 있기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네요. 뭐든 제가 한마디 했다 하면 잊지 않고 챙겨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 배려하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집에 인사를 하러 찾아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주택이다 보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보단 훨씬 가까이 지내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떡이며 휴지 같은 걸 들고 찾아와서 얼굴도 트고 인사를 주고받곤 했죠.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그리고 손에 과일이며 떡, 선물까지 챙겨왔더라고요. 어머,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에요. 제가 실은 옆집만 이렇게 챙기고 다른 곳엔 떡만 돌렸거든요. 아유, 감사해라. 전 드릴 것도 없고 같이 차 한잔 하고 가실래요?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요, 좋죠. 안 그래도 심심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랑 동갑내기더라고요. 이 동네에 저 말곤 다 어른들이었는데 또래 친구가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죠.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남편이나 집안 얘긴 피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어느 동네에 살았어요? 결혼한 지는. 그러고 보니 내일부터 비 많이 온대요. 그래요? 몰랐는데. 여기 마당에 있어서 비 와도 운치 있겠다. 딱히 본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라 제가 더 묻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았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혼자 장난감 갖고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보더니
부럽네요. 벌써 애도 다 낳고. 몇 살이에요? 이제 5살인데 언제 크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남자애라서 더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지 아빠 닮아서 다른 애들보단 순한 편이에요. 아, 그렇구나. 남편분 어제 잠깐 보긴 봤는데. 아, 그랬어요? 이상하게 남편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장도 직접 봐서 와요? 남편이? 아, 직장은 어디 다녀요? 워낙 가정적이에요, 성격이. 그냥 평범한 회사 다녀요. 어쩐지 얼굴에 성실한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거예요. 우리 나이도 같은데 그냥 말 편하게 하고 지낼까요? 나도 친구 하나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뭐 그럴까요? 말을 놓자는 제안에 얼떨떨하긴 했지만 저도 친구로 지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러기로 했죠. 우리 이름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장미나라고 해. 반갑다 동네 친구. 아, 난 신윤이야. 잘 지내보자. 말을 편하게 하니 관계도 훨씬 빠르게 진전이 되더군요. 그렇게 빨리 친해졌던 사람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린 공포에 떨면서 밤을 보내게 됐어요. 아, 그래. 죽여라, 죽여. 친구의 악지르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그릇이며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리더라고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여보, 이게 무슨 난리래.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일단 상황 좀 보자. 윗집 아줌마 이야기 못 들었어? 무슨? 동네에 소문 쫙 퍼졌는데 저 사람 남편 하는 일. 알고 보니 그 친구 남편은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더군요. 무슨 액션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인상부터 험악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인상만 보고 편견을 가질 순 없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여자까지 손을 대는 게 보통 악질은 아니다 싶었죠. 점점 거세지는 그 친구의 비명에 우리 애 귀까지 막을 정도였죠. 여보, 차라리 우리가 신고라도 해주자. 저러다 죽겠어. 어떡해. 우리가 가면 안 될까? 일단 내가 나가서 상황을 좀 살펴볼게.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자를 손대냐. 그렇게 부부싸움이 시작되면 경찰을 불러야만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늘 신고를 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절 만났을 때 따로 남편 이야기를 하진 않았구나. 비밀도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잠잠해서 제가 죽을 싸들고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얼굴이 만신창이에 움직이지도 못한 채 바닥에 누워있더라고요. 미나야, 괜찮아? 나야, 집에 있어? 너밖에 없다. 나 주려고 죽까지 끓여온 거야?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말고. 밥이나 먹었나 싶어서. 그 인간 술만 취했다 하면 그 지랄이야. 괜찮아. 괜찮기는 아무리 그래도 여자를 손대는 놈이 어딨어. 내 팔자가 이렇다니까. 이런 상황에도 제 앞에서 웃어 보이는 친구를 보니 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게다가 부부싸움은 현장에서 그렇게 당하고 아픈 몰골을 봐도 아내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경찰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쩌지? 나 입 안이 다 터져서 지금 뭘 못 먹겠다. 아니야. 나한테 뭐 시킬 거 있으면 시켜. 움직일 생각 말고. 근데 이걸 다 때려 부신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 응? 지 손으로 꿰고 또 새로 신나게 사서 들어온다니까. 세상에 내가 이런 미친놈을 남편으로 두고 산다? 넌 복 받은 줄 알아, 그러니까. 너 왜 참아? 그러니까 신고해. 저런 놈은 아주 벌 받아야 돼. 어떻게 자기 아내를 손대?
아무리 화가 나도 할 짓이 따로 있지. 그런데 친구가 씩씩대는 저를 보면서 아무것도 모른단 어린 애처럼 보더라고요. 그리고 섬뜩한 말을 꺼냈죠. 저 인간 무서운 게 있는 줄 아니? 하루에도 사람 해하고 못된 짓 하는 게 일이야. 옥에도 2번 갔다 왔고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놈한테 도망치고 신고한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 나 만약에 도망치잖아? 그럼 전국에 있는 깡패들 풀어서 찾아낼 거야. 개처럼 끌려와서 지금보다 몇 배? 아니다. 아예 없앨 거야. 지도새도 모르게. 뭐라고? 그리고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네 남편 같은 사람이 나랑 결혼을 안 해주니까 그래. 나는 저런 놈한테 당하고 사는 거지. 이혼이라도 할 순 없어? 아님 친정이라도. 윤희 네가 사는 세상하고 난 달라. 그러니까 너 진짜로 내가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으면 입 닫고 가만히 있어. 남편 바꿔줄 것도 아니잖아. 저는 어떻게든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게 더 상처를 건드린 꼴이 됐더라고요. 알았어, 미안하다. 괜한 말해서. 혹시라도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그날 이후 저는 친구와도 부쩍 멀어진 기분을 피할 수가 없었죠. 서로 살아온 게 너무 다르고 현재 사는 상황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리며 우리 아이랑도 놀아주고 남편이 야근하는 날엔 같이 저녁도 먹으면서 일상의 많은 시간을 공유했는데 마음에 제가 넘어갈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본 것 같았어요. 그렇게 동갑내기 친구에서 가끔 보는 옆집 이웃이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전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하게 지내던 윗집 아줌마가 직접 키운 고구마를 나눠주겠다며 오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 놀고 있던 아이에게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엄마 올 때까지. 알았지? 그렇게 옆집 아줌마 집에 다녀온 잠깐 사이 다신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금방까지 로봇을 들고 놀던 애가 마법처럼 사라졌더라고요. 민우야! 민우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놀라서 맨발로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왜 애들은 빨리 찾지 않으면 더 멀리 가버려서 영영 없어질 확률도 높아진단 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엄마 목소리 들려? 대답해. 어딨어? 제가 울부짖는 목소리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이를 찾기 위해 함께 뛰어다녔죠. 애가 없어졌대요. 얼른 좀 찾아봐. 아이고, 민호가 없어졌어요? 아줌마, 저 어떡해요. 민호가 없어요. 우리 민호가. 새댁, 울지 마. 신발부터 좀 신고. 일단 신고했으니까 진정해. 멀리는 안 갔을 거야. 민호야, 너 어딨어? 장난치지 마. 아이가 없어진 뒤 제가 보는 세상엔 환한 빛은 다 사라지고 온통 검은 어둠만이 남아있었어요. 그 5분도 안 되는 사이 캄캄한 흑백 세상으로 처박힌 거죠.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도 이 일로 회사에 긴 휴가까지 내고 비슷한 아이라도 봤단 제보 전화를 기다리기 위해 서로 잠도 안 자고 뜬 눈으로 지냈죠.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게 정말 고통이었어요. 저에겐 1분이 1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가 사라진 일주일이 마치 7년은 지난 기분이었죠.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우리 민호 잘못되면 나도 따라갈 거야. 그리고 삐뚤어진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들 잃고 저만 버젓이 잘 살 자신도 없었고요. 여보, 이건 그냥 사고야. 당신 때문 아니라고.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기운 잃고 그러지 말자. 밥도 좀 먹고. 우리가 희망을 잃으면 안 돼.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아무 소식도 없던 옆집 미나가 우리 소식을 듣고 찾아왔더군요. 윤희야, 안에 있니?
모든 사람이 걱정에 차서 전단지를 함께 돌리고 그럴 때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더니 이제와 걱정스럽다는 듯 나타난 게 전 괜히 밉더라고요. 물론 친구의 힘든 사정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아이를 잃은 제 고통이 너무 커서 남의 아픔 같은 건 아예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넋이 나간 저를 보더니 안 되겠는지 남편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하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온 남편 얼굴이 어쩐지 무거웠어요. 왜? 이제 찾아와서 위로라도 해줬어? 여보, 우리 도와준다는데 그냥 도와달라고 하자. 자기들이 어떻게 도와줘? 미나 씨 말이 이런 일은 경찰에 의뢰해봤자 너무 늦게 처리되니까 자기 남편이 손을 쓰면 전국에 사람 동원해서 도울 수 있대. 흥신소도 같이 동원하면 사람 하나 찾는 것쯤은 일도 아니라고. 순간 그 말을 듣는데 뭔가 번쩍하며 눈이 뜨이더라고요. 희망을 본 느낌이었죠. 정말? 그런 걸 동원해서 우릴 도와주겠대? 돕고 싶다 그러네. 난 당장 가서 빌 수도 있어. 도와달라고 할 거야. 그렇게 저는 남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손까지 잡고 울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넌 내 친구라 해놓고 안 보여서 원망했어. 그럴 수 있지. 근데 나까지 위로만 하러 가기도 그렇고 난 그동안 방법을 좀 찾고 있었어. 정말 고마워. 나 이 은혜는 평생 안 잊고 살게 정말. 그런데 친구의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너한테도 이런 일이 다 생기는구나. 응? 아니, 그냥 세상이 공평하다 싶기도 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 남편이 전문이야. 빚지고 숨은 인간들 다 찾아내. 내가 그래서 이렇게 당하고 살아도 도망 못 치는 거야. 너 그때 나 이혼시켰음 네 아들 못 찾을 뻔했어. 내가 그래도 이 인간이랑 잘 버텼지? 미안하다. 내가 애 때문에 네 생각을 못했어. 어떻게든 찾게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밥도 먹고. 착한 네 남편이 무슨 죄니? 그때야 제 아픔에 친구의 일을 뒷전으로 보냈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우리 아들을 경찰도 못 찾고 있던 그 상황에서 4일 만에 어느 고아원 시설에서 입양 보내기 직전에 다시 찾게 됐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시 얻은 기분이었죠. 저승사자한테 끌려갔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환생을 한 기분이 그런 걸까요?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가정도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었죠. 그래서 전 미나에게 어떤 걸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어요. 뭐라도 제대로 된 걸 하나 챙겨주고 싶어 남편과 상의를 하고 있다가 슬쩍 물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집에 들렸는데 짐을 다 남겨놓고 바람처럼 사라졌더라고요. 연락 하나 없이 이렇게 사라지다니. 아무리 수소문을 해보려고 해도 친구에 대해 아는 사람 한 명이 없던 상황이라 저도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에 미나라는 인생의 은인이 빛처럼 남게 됐죠. 그리고 아이가 크면서 우리도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언 12년이란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죠. 로봇을 아끼던 아들도 학원 가느라 정신없는 고등학생이 됐고 남편도 승진을 해서 전보다는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종종 그때 맨발로 뛰어다니던 이야기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추억이 됐을 정도로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제 눈치를 실실 보더니 아니 나 저녁에 목욕탕 월권으로 끊어서 다니려고. 갑자기 무슨 목욕탕? 사우나 좋아하지도 않잖아. 아니야 좋아해.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요즘 우리 회사에서 유행이거든. 아침에 컨디션이 다르대. 아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비싼 것도 아니잖아. 앞으로 좀 늦어져도 그런 줄 알아.
평소에 저랑 목욕탕을 같이 가도 30분이면 나와서 갑갑하다고 차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어 그러는지 거짓말을 하면 귀가 빨개지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더 붉어진 귀가 제 의심을 가동시켰죠. 여자 촉이란 건 그런 순간에 무시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목욕을 다녀오겠다는 사람이 초죽음이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땀을 빼고 사우나를 했다 해도 자기 몸까지 상해가면서 하나? 너무 이상했죠. 알람도 없이 7시면 눈을 뜨던 사람이 늦잠까지 자고 너무 달라진 모습에 저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잠든 사이에 핸드폰을 열어보기도 하고 이 나이에 바람까지 의심해야 되나? 불길한 마음도 들었는데 다행히 그 안엔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너무 놀라면서 몸이 굳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기회 줄 때 목욕탕 핑계지? 어? 핑계라니,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놀라? 대체 밤마다 뭘 하고 다니길래 이러냐니까. 당신 늦잠을 다 자고 누굴 속여? 회사 사람들이랑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목욕 가면 30분만 해도 못 견디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여자들도 3시간 넘게 못 있어. 말이 돼? 아니야. 나도 개운하고 좋아서 그래. 초반이라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뿐이지. 당신한테 부끄러운 짓 안 해. 의심스러운데 아무리 봐도. 아니야, 의심은 무슨. 누가 이렇게 늙어 빠진 아저씨랑 놀아주겠어? 정말 목욕탕 가는 거야. 그날도 남편 귀가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확신을 했죠. 여자 문제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위기가 있다거나 저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걸요. 그래서 몰래 남편 뒤를 밟기로 했죠. 남편 내비를 확인해봐도 목욕탕을 가긴 가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덜컥 겁이 나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택시로 남편의 뒤를 쫓았고 목적지인 목욕탕을 들어가는 것까지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든 생각이 이 건물 안에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목욕탕하고 같은 건물을 쓰니까 아무래도 그런 의심을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뛰어봤자 당신 귀 빨개지는 게 이미 내 손바닥 아니다. 그 생각으로 건물 안까지 들어갔죠. 지하에 위치한 목욕탕이 1층에서 내려다보기만 해도 충분히 들어가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에 남편이 도착해 신발을 벗자마자 온몸에 문신을 한 여자가 나와서 남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평생 바람은 아닐 거라던 제 생각이 와르르 무너졌고 다리에 힘까지 풀리더라고요. 세상 모든 남자가 다 뒤에서 허튼 짓 하고 다녀도 내 남편은 아닐 거라는 일말의 믿음이 있잖아요. 배신감과 충격에 온몸이 떨렸죠. 이러려고 목욕탕을 가는 거야? 저도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당장 가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이 상태론 힘도 못 써보고 나올 것 같았죠. 몇 초 스쳐서 보긴 했지만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전 인근 카페에 앉아 잠시 머리를 식히며 제가 할 일에 대해 생각을 했죠. 두 것들이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러고도 나한테 부끄러울 짓 안 한다는 말을 해? 이 뻔뻔한 인간. 내 남편을 이렇게도 모르고 살았다 싶어 제가 괜히 미련해 보이더군요. 그런데 목욕탕 앞에 검은 봉고차 2대가 서더니 정장 차림의 덩치 좋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리더라고요. 딱 예전에 미나 남편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같았죠. 그런데 카페에 있던 주인분이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운 깡패놈들 또 왔네. 이 시간에 목욕탕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 목욕탕 문 닫은 지가 몇 년인데요. 영업 안 해요.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예? 문을 닫았다고요? 간판만 남았지 없어요.
안 해 아무것도. 나도 궁금하네. 순간 그 한마디에 더 머릿속이 꼬이더라고요. 목욕탕도 아니면 유흥업소인지 카드 내역도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 무슨 돈으로 저런 데 드나드나 목욕탕이 아니란 말을 들으니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전 고민 없이 그냥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만 확인해도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지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 남자들이 또 우르르 밖으로 나오려고 검은 그림자가 때로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지하에 있던 캐비넷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죠. 그런데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돈을 세고 있는 남편 모습이 바로 정면에 보이더라고요. 남편뿐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있더군요. 왜 이렇게 손이 느려? 빨리빨리 해. 제가 생각한 장면은 남녀가 얽혀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리둥절하기만 했죠. 그리고 그 남자들이 문을 반 열어놓고 나와서 그 안의 대화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이, 우리 옆집 아저씨, 지금 경고야? 제일 느려요. 예. 집에 안 가고 싶어? 도와달래면 이렇게 해줄까? 아니다. 이번엔 당신 그 아내랑 아들까지 싹 잃어야 정신을 차리겠네. 그리고 전 옆집 아저씨란 한마디에서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쩐지 낯이 익다 싶었던 그 얼굴. 옆집에 어느 날 이사 왔다가 사라진 나의 친구, 바로 미나였죠. 온몸에 있는 문신 때문에 제대로 얼굴을 볼 생각을 못했는데 목소리를 들으니 더 잘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분명히 남편이 당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덩치 좋고 무법천지인 저 인간들이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협박했으면 그렇게 초죽음이 돼서 돌아왔을까. 이 일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을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졌어요. 그리고 전 목숨을 걸고 제 휴대폰을 들어 그 안의 광경을 모두 영상으로 녹화를 해뒀습니다. 그래도 세상 어딘가에 정의가, 법이 살아있다면 우리 편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었죠. 아저씨, 내가 한땐 아저씨를 참 좋아했거든. 당신 옆에 있는 그년 없애버리고 내가 아저씨 뺏어서 살까? 그 생각도 했어. 내가 꼬시면 넘어올 생각이 있었지? 아니야? 대답해보라니까. 이거 끝나면 가도 된다고 했죠? 내가 묻는 말에나 대답하라고. 없어요. 댁하고 엮일 생각 전혀 없어요. 아니, 아들 구해주는 니한테 왜 그따위로 말을 해? 아우, 기분 나쁘려고 하네. 우리 남편한테 한마디 하면 당신 목소리 못 내고 살 수도 있어. 그만해요. 약속한 대로 하고 있잖아요. 아들 찾아준 값 20억만 갖고 오면 풀어준다니까. 아니, 엄청 쉽잖아. 20억. 돈 갖고 오면 이런 데 와서 일 안 해도 되는데. 선택지는 내가 많이 줬어. 내가 다 한다잖아요. 우리 가족은 건드릴 생각 말라고. 아이고, 무섭다. 당신 가족 없애는 건 일도 아니야.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아니다. 내일부턴 새 식구 와서 같이 일하는 거 어때요? 그럼 더 빨리 갚겠네.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한풀 꺾이더니 미안합니다. 우리 가족 다 잃을 일 있습니까? 그 빚은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돈 주고가 그렇게 안 입고 오면 그러게 왜 남한테 빚을 지고 사세요? 벌써 10년이 넘어서 그날 그 일 이자가 불어날 대로 불어났어. 어떻게 갚으실래? 이렇게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친구를 위해 뭐라도 해줄 수 있는 마음이었는데 왜 하필 고마움을 이런 식으로 갚게 할까 원망 섞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날 우리를 돕겠다던 일을 돈으로 계산해서 일부러 시간을 묵힌 뒤에 이렇게 나타나
뒤통수를 치는 게 이들의 방식인 것 같았죠. 그리고 전 모든 영상을 녹화한 뒤 112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모으며 여보, 조금만 버텨 기도를 했죠. 분명히 이 인간들이 지하에 모여서 새벽에 이런 돈을 세는 거면 적당하게 땀 흘려 모은 돈은 아닐 테니까 뭐라도 꼬리가 잡히겠지. 정말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한참을 기다렸죠. 다행히 10분이 넘지 않게 경찰이 출동했고 전 바로 그 틈을 타서 친구, 아니 그 나쁜 년에게 달려들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입니다. 지금 하던 거 다 멈추세요. 너 왜 그래 우리한테?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뭐야? 누구야? 어떤 쥐새끼가 숨어 있었어? 이성을 잃고 돈을 지키기 급급한 미나 앞으로 다가가서 저도 모르게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너 평생 찾는 게 내 인생 숙제였어. 말도 없이 아들만 찾아주고 가서 고맙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고민만 하면서 살았다고. 너야? 신고한 게 너냐고. 겁도 없이. 여보, 여길 어떻게 왔어? 위험해. 얼른 가. 우리 친구 아니었니? 응? 나는 그때 네 몸이 그렇게 되면서도 나도 당한 것처럼 아프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렇게 갚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냐고. 저는 남편에게 한 짓이 너무 미워서 미나의 얼굴에 손을 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막상 그 얼굴을 보니 손이 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래서 주저앉아 저도 모르게 오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헝클어진 제 머리를 정리하더니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제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를 하더군요. 친구, 친구 좋아하시네. 너 같은 게. 너무 많은 걸 가져서 나는 너 진짜 싫어했어.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다고. 너만 착한 남편을 다 가졌는데 네 아들도 내가 괜히 찾아줬다니까. 그 입 안 다물어? 네가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그따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마음을 그렇게 먹고 사는데 누가 네 옆에 있겠어. 그땐 네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분수에 딱 맞게 사는 거였네. 뭐야? 너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인 줄 알아? 네가 한 짓 싹 다 경찰한테 보내서 알고 있어. 감히 누구한테 협박을 해? 빵에서 살다 나올 걱정이나 해라. 저게 누가 은혜를 이렇게 갚으래 너? 우리 남편이 다 갚고도 남았어 이 나쁜 년아. 그렇게 몇 년 만에 재회해서 쇠고랑 차고 떠나는 걸 마지막 모습으로 보게 됐죠. 알고 보니 그 사무실이 불법 자금을 정리하는 곳이었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온 돈만 해도 50억이 넘었는데 그걸 여기저기 또 굴리고 정리할 사람이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남편을 써먹었던 거죠. 자기 머리론 이게 빚을 져서 적당하게 갚는 행동일지 모르겠으나 은혜를 악용했다고밖엔 볼 수 없는 짓이었죠. 그렇게 신고하고 몇 주가 지났을 때 이 일을 맡았던 담당 경찰이 연락이 와서 거기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잡았고 모두 징역형을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한쪽이 살짝 찌릿하면서도 아픈 게 느껴지긴 했지만 이런 끝을 만든 게 본인이니까요. 좋은 결말을 다 뒤바꿔버린 거죠. 지금은 남편도 그 일을 벗어나서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 위기에도 가족을 지키려던 남편의 진심을 저도 그날 느끼게 돼서 요즘은 더 잘해주려고 저녁 밥상에 특히 신경 쓰고 있답니다. 이런 걸로 보상이 될진 모르겠지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당신하고 나 사이엔 텔레파시가 있어. 내가 그날 누구라도 제발 쳐들어와서 엎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당신이었다니까.
아유, 신기하더라. 그 말을 듣고 보니 우리가 산 세월이 그런 것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시간 끝에 우리 아들이 수능도 보기 전에 수시로 가고 싶어 하던 대학에 붙었습니다. 다시 찾은 귀한 우리 집 보물이 앞으로 더 반짝이며 살 날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부모로서 더 뿌듯하네요. 그리고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또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한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많이 베풀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들이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좋은 결말은 결국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잘 이겨내 보려고요. 저의 무서웠던 경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